이어지는 본게임이 우리 해군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쪽을 좀 봐야죠.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일루트라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우리나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서 지난 시간 대한민국 최신의 이지스함 다산 정약용 함과 우리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기술적으로 탐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최신 항모가 잇따라 채택하며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는 전자식 사출 기술이 바로 그건데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 관련 내용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최근 들려오는 소식부터 하나 짚어드리면 중국이 항공모함에서 방금 전에 으쌰 쏜 거 제대로 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말이요. 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에서 전자식 캐터펄트, 그러니까요. 이멜트로 함재기를 이착륙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본게임 2에서도 푸젠함 사출기하고 관련해서 몇 번 다뤘는데 된도 안 된다 사실 의견이 나뉘었던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드디어 논란의 종집을 찍었죠. 네. 일단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전기 사출 시스템이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에 호환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것도 쏩니까? 사출기로? 자, 보시면은요, 저렇게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에 호환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항공모함에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전자식 사출기인데, 자, 지금까지 관련된 기술 보유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이 유일하게 이걸 갖춘 항공모함이었어요. 슈퍼 항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식 사출을 드디어 중국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두 번째 전자식 사출 항모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한 겁니다. 예. 근데 관련 영상 댓글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파키스탄 쪽으로 추정되는 그쪽 댓글들은 대부분이 그냥 긍정 또는 이렇게 이런 사랑합니다 표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과 그 방산 협력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도 거기에 어떤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 수출 논의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항모를 사려고요? 파키스탄이? 무슨 돈으로? 하여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결국은 중국과 같이 하는 국가들은 참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고백하신 것처럼 본게임에서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되거든요. 중국 반응 뜨거울 것 같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날 정도. 일단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푸젠함과 함재기의 핵심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월드 클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주요 항모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잔치 분위기죠. 그런데 이것도 당연한 게 그 푸젠함에서 다양한 함재기를 발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중국 해군의 전투 반경이 확 넓어진다라는 거. 중국의 그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따라서 지금 제2열도선 너머인 괌까지 포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 간의 항모 경쟁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푸젠함은 2022년 6월 진수하고 지금 3년 넘게 흘렀잖아요. 이제는 정식 취역이 임박했을 것이다. 벌써?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2024년 5월에 이제 첫 해상 시험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9월에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제 9차례에 이르는 항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야오닝함하고 두 번째 산동함이 각각 10번, 9번의 시험 항해를 실시한 후에 정식 취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때가 됐다 생각이 되는 거고. 임박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푸젠함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하는 전자기 사출. 뭐 이걸 장착하면 뭐 항모의 장점이 뭐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예전에 프로펠러기가 이제 항모에서 뜨고 내릴 때는 이제 어쨌거나 최대한 양력을 갖춰가지고 기체를 가볍게 만들고 뜨고 내리고 그랬었는데 제트기 시대가 되고 기체가 무거워지니까 자기 추력만 갖고는 이 짧은 거리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터펄트, 즉 사출 장치를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새총으로 이제 전투기를 하늘로 빵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항공기가 자력으로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사출기를 써서 자, 이 발진 장치를 이용해서 2, 3초 만에 함재기를 딱 한 번 이렇게 그야말로 엉덩이를 확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쏴주고. 근데 이런 이 사출기, 보통 이제 미국의 항모는 증기식 사출기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증기를 모아가지고 쏘고 뭐하고 이게 발진하는데 이 연속적인 발진이 굉장히 좀 제한이 있고 좀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극복한 게 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ing System, 즉 전자기 항공기 발진 시스템이 됩니다. 미국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의 EMALS의 길이는요 91m밖에 안 됩니다. 최대 45톤 무게의 전투기를 약 2, 3초 만에 시속 240km까지 이제 가동시킨 거고요. 예.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와 무게를 가진 항모 탑재 그 함재기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가속해서 빠르게 발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빈몸으로 무장 없이 하는 거야 뭐 사실 그렇게 많은 힘이 안 필요한데 중무장하고 거기다 연료까지 잔뜩 적재를 하고 해서 이걸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뜨려면은 자기 힘만으로 뜨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연료도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그야말로 함재기가 자기의 중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앞서서 영상을 보면 뭐 전투기도 띄우고 그리고 뭐 뚜껑 달린 거 조기 경보 통제기인가요? 예, 뭐 예. 그것도 막 쏘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함재기로 밀어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중국 푸젠함의 이 전자식 사출 능력을 입증한 함재기는 네. 이렇게 세 종인데요. 일단은 대표 함재기로 손꼽히는 젠15. 이거를 캐터필터 방식으로 개량한 젠15T가 그중 하나고요. 젠15T는 A사 레이더 장착한 4.5세대 중형 전투기인데 네. 고속 고기능의 전술 타격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 함재기는 우리가 아까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젠35 이름도 모방된 것 같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고요. 기본적으로 뭐 향후 미 항모와의 공중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레이더 회피 설계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스텔스 전투력을 가진 젠35하고 강력한 해상 공격력을 보유한 젠15T 요 두 기종이 공동 작전을 펼치면서 항모 전단의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젠35와 젠15T의 능력을 더 끌어올려줄 함재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항모 기반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풍징 KJ600인데요. 저기 보면요, 이것도 호크아이 카피판. 미국의 E2D 호크아이와 근데 뭐 성능까지 비슷하다. 이 풍징 600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높은 직선형 주익에다가 이제 터보프로브 엔진 2개 장착하고 그다음에 수직 안정기가 4개 달린 이제 꼬리 날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풍징 600이 후발주자다. 그래서 이런 이점을 살려서 야 우리는 스텔스 표적에 대응할 수도 있고 복잡한 전자기 환경에서 적응도 되고 예. 다중 플랫폼 협동 능력까지 다 합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푸젠함이 이 고정익구 풍징 600이라는 조기경보 통제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항모에 이런 본격적인 조기경보 통제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육상에서 떠서 오는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함대로서 독자 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대양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언제 본토에서 그 조기 경보기가 날아온 걸 기다려가지고 작전을 할 거냔 말입니다. 근데 스스로 뜨고 내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한마디로 중국 해군의 조기 경보 능력이 훨씬 더 대양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해면 따라서 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고위협 표적을 조기에 발견해서 아군 함재기의 호위함을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쿵진 600이 이제 뭐 해상 공중의 사령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쿵진 600의 성공적인 이착함은 푸제남의 제공권 장악, 대함 공격, 대지 타격 능력 등 그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게 이 이메스 덕분이다. 이 엄청난 덩치를 가진 쿵진 600까지도 이렇게 사출할 수 있게 해준 이 전자기 사출 장치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항공모함을 더욱더 막강하게 해주는 이 이말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말스를 장착한 첫 번째 항공모함인 미국 제널드 포드와 두 번째 주자라고 얘기되죠. 중국 푸젠항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젠함부터 보자면 예. 세계 두 번째로 이말스가 장착된 푸젠함은 길이가 320m, 폭이 73m, 배수량은 8만 톤 이상입니다. 이거는 미 해군이 열척 운영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에 버금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세계 최초로 먼저 이말스를 장착한 미 제럴드 포드함은 조금 더 큽니다. 길이 333m, 폭 78m고요. 배수량은 10만 톤이 넘고 예. 제럴드 포드함 항공모함의 끝판왕인데 건조 비용이 130억 달러, 요즘 환율로 18조 5천억 원. 그리고 개발비를 포함한 전체 제조 비용은 430억 달러, 61조 원. 아, 거기에 무슨 함재기다 포함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함재기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런가요? 예. 네, 비행기는 별도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아, 그럼요. 비행기 빼고 61조예요? 네, 개발비까지 포함한 거지만 예. 네, 세계 최강 스펙이다 보니까 일단 전자식 사출기가 4대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함정용 엘리베이터 3대 설치돼 있고 위에 푸젠함은 조금 작아서 그런지 전자식 사출기는 3대, 또 함정용 엘리베이터는 2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규모는 뭐 제럴드 포드가 조금 뭐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같은 체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체급입니까?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네. 서로 추진 방식이 달라요. 푸젠함은 그냥 디젤 추진이고요. 아, 재래식이에요? 네, 제럴드 포드는 이제 네. 핵추진입니다. 푸젠함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한 이메스를 장착한 세계 최대의 재래식 동력 항모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뭐 함재기 수라든가 뭐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이 핵추진 항모인 제럴드 포드는 급유 없이 장기간 해상 작전이 가능하고요. 푸젠함은 1만 8천 톤의 연료를 채울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료 재보급이 없으면은요 작전 기간이 한 열흘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요. 그렇군요. 예. 디젤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 제럴드 포드만 이마에서 전자식 사출 장치 있는 거죠? 네, 미국은 현재 11척의 핵추진 항모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신인 포드급에만 네. 이말스가 도입이 돼 있고 나머지 10척은 증기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증기식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드는, 그래서 그 증기의 힘으로 강하게 내뿜어서 캐터펄트를 운영하는 건데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게 1600배가 커지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물 끓일 때 주전자 뚜껑 이렇게 피슬 소리 나잖아요. 예. 그 압력솥의 이제 그 힘도 그렇겠군요. 네, 이렇게 많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이 증기 사출기를 갖춘 항공모함에서는 이제 4개의 사출기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항상 작동 가능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항공기를 발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고 1950년대 개발됐는데 여태까지 신뢰성을 좀 입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오랫동안 잘 써왔는데 증기식을 갑자기 이렇게 전자식이 들어온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 증기기관도 아직도 잘 동착하지만 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다 고속전철을 쓰고 있듯이 추억이죠. 어디 뭐 한국에선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뽀뽀하는 거 그렇죠? 예. 일단 증기식의 항상 모든 증기식의 문제는 부피와 무게 부분입니다.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게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비행 갑판 아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엄청난 공간을 잡아먹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딴 게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대한 보일러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고압 증기를 사용하니까 선내 배관이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증기가 선실로 유입되면 그 뜨거운 증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서 좀 까다롭죠, 쓰기가. 근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출력이 너무 크다라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이 증기기관이란 건 통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든 증기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력 속도에 좀 잘못하면 터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장치가 몇 중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은 그런 상황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과도한 출력에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기체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과출력 때문에 중량이 충분히 나가는 항공기가 아니면 발진이 어렵습니다. 너무 세게 그냥 밀어버려서 그런 그냥 걸까요? 팅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가벼운 항공기 사출이 어렵다는 뜻은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경량 무인기 같은 건 운영이 좀 어렵다는 뜻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뭐 대세가 증기에서 이 전자로 바뀌는 건 뭐 어쩔 수 없겠네요. 너무 당연한 게요. 이마스는 뭐 이렇게 수증기 별도로 안 만들고 전기 힘으로만 딱 밀어붙이는 사출 방식이니까 기술적으로 원리도 간단하고 뭐 구조도 단순하고 부피, 무게 줄일 수 있고 일단 설계할 때 이게 부피, 무게 줄어든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예. 전자기력으로 작동하니까 발진 과정에서 가속도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기체부터 작은 기체들까지 거기에 맞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항공기 손상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 그 증기식으로는 힘들다고 하는 가벼운 무인기 사출도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무인 항모 하면은 이마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은 길의 사출기를 설치했을 때는 전자식은 증기식에 비해서 30% 이상 높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더 많은 연료하고 무장을 실은 함재기를 이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를 올려서 하는 그 소에서 쏘기까지 대장전 시간 45초로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재기 발진을 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이 함재기를 준비해서 걔가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사춘기 자체는 계속대로 밀어낼 수 있고 항상 스탠바이네요, 사실상.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항모의 그 출격 능력, 우리 소티라고 그랬죠. 소티 제너레이션. 이 얼만큼 많은 회수를 출격시키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무 수행 능력을 가르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마스의 장점 알겠는데요.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아주 많은 장점을 상쇄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래요? 전력 문제죠. 전기가 많이 들긴 하겠죠. 전기값이. 예. 일단 이마스의 기본 원리를 보면 우리 옛날에 뭐 어릴 때부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했던 자기 부상 열차요. 예. 시속 500km로 또 떠서 달린다 이런 거. 거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리니어 모터라는 거거든요. 리니어 모터는 뭐냐면은 우리 보통 모터는 이렇게 붙어서 회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도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코일하고 이제 자석하고 해서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쫙 펼쳐가지고 얇게 직선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장비입니다. 물론 일반 모터를 펼친다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원리는 비슷한 거고 여기에 원래 그 자기부상 열차가 살짝 떠가지고 이 모터 위를 쫙 달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이 개념을 캐터펄트에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전력인데 우리 어릴 적에 혹시 그 트랙 달리는 미니카 해보셨어요? 그렇죠. 한때 굉장히 유행했지 예, 않습니까? 뭐 돌기도 하고 막 이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할 때 우리가 한번 이제 어렸을 때 모터를 접하게 되는데 미니카 속도도 모터가 출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터의 출력은 일반적으로 전력량의 이제 와트에 비례하게 되는데 출력이 큰 모터를 사용하면 당연히 미니카 속도도 높아지고 전기차 속도도 높아지고 근데 전력 소모가 커서 배터리를 자꾸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마스도 똑같고요. 수십 톤의 함재기를 짧은 거리에서 쏘아 올리려면 그때마다 전력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의 경우는 함재기 한 번 쏠 때마다 100메가와트를 쓴다고 해요. 100메가와트면 메가가 100개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메가가 100만이니까요. 예, 그럼 1억 아닙니까? 예, 100만 와트에 100배니까. 진짜 전기 잡아먹는 하마 정도가 아니네요. 와, 네. 세상에. 이러니까 이거를 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형 원자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그 원자력 항모들은 550메가와트급의 A4W 원자로 2기를 썼는데 제럴드 포드함은 700메가와트급의 신형 A1B 2기로 교체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중소도시 하나를 감당할 만한 전력을 만들 수 예. 있다. 영화 보면 이렇게 무슨 폭탄 터지면 그 도시 하나 전기 싹 꺼지는 거 거의 그 정도인 거 아닙니까 진짜. 도시 하나 전기를 다시 이제 살려지는 거죠. 하나 뻥 쏘면 그냥 다시 불이 들어왔다가 45초 만에 그냥 다시 또 와 장난 아닙니다. 예. 하나의 뭐 중소도시의 전기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디젤 이거 뭐 해가지고 그 전기 만들 수 있대요 지금 푸젠하면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푸젠함이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동일한 원리의 이마스를 3개나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푸젠함은 기존의 산둥함의 동력 계통을 개량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그 8개의 보일러, 그다음에 4개의 증기 터빈으로 나오는 게 164 메가와트 요 정도의 전력 생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나옵니다. 미국은 700 메가와트짜리 원자로 2개를 돌린다는데 야, 이걸로 이마스를 감당을 할 수 있어? 예. 이게 되게 좀 턱없이 부족한 전력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100메가와트 쓴다면서요. 그러면 네. 168메가 중에 100메가 써면 64메가면 다른 건 안 합니까?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에서 뭐 하려고 막 레이더도 돌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함재기 페이로드를 줄이지 않고는 이게 뭐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 뭐 페이로드 줄이면은 뭐 대함, 뭐 공격, 뭐 장거리 공격 이거 뭐 아예 꿈도 못 꾸는 거고. 샷대가 그거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쵸. 그걸 줄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해법은요.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했어. 우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에너지 빵빵 쓰고 막 낭비하고 안 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그래서 끓이고 모으고 모아서 전력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술을 개발을 했어. 엔진을 돌리는 게 2가지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그 하나는 이제 엔진을 프로펠러 돌려가지고서 추진하는 시스템. 또 하나는 전력을 생산해서 함정 내 각종 장비에 공급하는 발전 시스템. 이 2가지 시스템이 언제나 있어요. 이 추진하는 시스템으로는 가스터빈이라든가 뭐 혹은 디젤을 결합해서 쓴다든가 뭐 최근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발전은 그냥 뭐 일반 함에서는 그냥 디젤 발전기 돌린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2 시스템을 결합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잉여 동력을 전력으로 전환해서 이제 전기계 통해 쓸 수 있게 했다, 개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 최고 기술자인 마 웨이밍이 이끄는 연구팀이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마 웨이밍 소장은 이것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국 최고 훈장인 8일 훈장까지 이제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전에서도 이거 잘 쓰여야지 그 훈장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죠? 예, 이게 원리적으로는 그럴싸한데요. 예. 푸젠함에 적용된 기술은 중압 직류 종합 전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직류 방식을 사용해서 동력을 전력 형태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류와 직류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드급의 교류 시스템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지속적으로 물줄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교류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교류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배터리는 직류 배터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항상 있잖아요. 예. 교류란 거 보시면은 벽에서 우리 나오는 게 교류잖아요. 그 우리 플러그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꼽지 않잖아요. 그냥 예, 들어가면 제대로 꽂힌 거죠. 예, 근데 한 번도 그걸 이제 의심해 보는 경우가 없는데 교류는 극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교류고, 그래서 흐름으로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극이 계속 바뀌는 특징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상태로. 모든 배터리는 현재까지 모든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가진 직류 배터리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려면 그 전기가 직류 전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드급의 교류 시스템은 계속 흘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벽에 들어오듯이. 푸젠함의 직류 시스템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시 쓸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정밀 제어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서 이제 뭐 잉여 전기가 남았을 때 이걸 그냥 흘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배터리 같은 데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는 게 이 직류 구조의 장점이고요. 중국이 밝힌 중압직류 종합 전력 시스템의 에너지 전환 효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포드급 항모의 중압 교류 시스템은 60% 정도라고 하니까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푸젠함의 직류 구조는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서 고장률도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 결과로 푸젠함의 7번째 해상 시험에서 중국제 이말스는 하루 160회 발사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거는 45초마다 전투기 한 대를 계속 사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셈이니까 포드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45초. 예.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이 이말스의 성공률이 95%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말대로 진짜 운영이 되면 중국 최고 훈장 8일 훈장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이
웨밍 소장님이요.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사실 중국이 전기 관련돼서 특히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갖다 놓고 배터리에다가 충전해 놓고 그걸로 계속 돌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전기차 운영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기차 오래 써가지고 해서 배터리 갈 때 되면 배터리 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정도의 그 비용은 치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래식 추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장비의 신뢰성이나 이거 뭐 시험 7번 해보고 뭐 우리 90%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뭐 아마도 더 많은 데이터를 좀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저 제럴드 포드가 무슨 뭐 돈 많이 들어가고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마스라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우직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도 같은 그 시행착오를 좀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획기적인 방식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항공모함의 비행 가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뜨거운 제트 엔진의 열기, 고막을 찢는 굉음, 강철 케이블 사이에서 수백 명의 요원들이 뭐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아비규환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지 그 비결이 바로 옷이라고 하는데요. 옷이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내는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린 시절 지구를 침공한 괴물들과 맞서 싸운 5빛깔의 영웅들을 기억하십니까?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핑크. 우리는 그들을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TV 밖 현실 세계에도 이 후레쉬맨과 같이 각자의 색깔로 싸우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속 250km의 강철 메가포효하고 살을 내는 굉음과 뜨거운 화염이 지배하는 항공모함 비행갑판 위에서 혼돈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바로 이 현실 속 슈퍼히어로 무지개 특공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 프로펠러 전투기가 활약하던 항공모함은 지금보다 훨씬 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했고 갑판 요원들은 프로펠러 바람으로 풍향을 느끼며 일했죠. 하지만 1950년대 제트 엔진 시대가 열리면서 비행 갑판은 순식간에 혼돈의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인간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140데시벨의 굉음이 갑판을 지배했고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제트 엔진의 흡입구가 보이지 않는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착륙 속도는 프로펠러 시대의 2배 가까이 빨라지면서 갑판이 모든 것이 인간의 반응 속도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 소리 없는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색깔만으로 역할과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색깔 조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요 임무에 따라 총 7가지의 색깔로 구분되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지개 특공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갑판의 지휘자 옐로우 조끼인데요. 이들은 복잡한 수신호로 항공기의 이동부터 캐터펄트 위의 정렬까지 갑판 위 모든 흐름을 통제합니다. 전투기 발진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캐터펄트 장교 슈터 역시 옐로우 조끼를 입고 조종사와 마지막 신뢰의 사인을 주고받죠. 그 슈터의 사인을 받아 항공모함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강철의 기술자 그린 조끼인데요. 이들은 전투기를 2초 만에 시속 250km로 쏘아보내는 캐터펄트와 착륙하는 항공기를 낚아채는 어레스팅 기어를 정비하고 운영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죠. 하지만 갑판 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화염의 전문가 레드 조끼의 몫입니다.
이들은 폭탄과 미사일 같은 온갖 폭발물을 조립하고 장착하며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수의 역할까지 맡는데요. 그야말로 터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이들입니다. 이런 위험물과 항공기들을 옮기는 것은 거인을 묶는 해결사 블루조끼인데요. 이들은 육중한 항공기를 트랙터로 직접 견인하고 거친 파도에 항공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갑판 바닥에 무거운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하는 가장 힘든 육체적 노동을 담당합니다. 항공기의 생명줄을 책임지는 역할도 있는데요. 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생명줄의 관리자 퍼플조끼는 수십만 갤런의 항공유를 관리하고 보급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항모의 모든 전투기는 날개 달린 고철에 불과하죠. 그런가 하면 항공기와 조종사 사이에 깊은 신뢰를 상징하는 비행기의 주치의 브라운 조끼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항공기 한 대를 전담하여 이륙 직전까지 모든 기능이 완벽한지 점검하고 최종 기행 허가를 내리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갑판의 심판은 화이트 조끼인데요. 이들은 안전요원, 의료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착륙 유도 장교입니다. 갑판 끝에서 착륙하는 항공기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복행 명령을 내려 조종사의 목숨을 지켜냈죠. 이렇게 7빛깔의 조끼는 갑판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색깔 조끼는 말 그대로 저 사람은 폭탄 담당, 이 사람은 연료 담당 정도를 알려주는 단순한 역할 구분표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의 생존 매뉴얼이 되기까지는 끔찍한 비극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 대가를 치른 사건이 바로 1967년 USS 포레스타로 화재 참사입니다. 당시 베트남 해상에서 출격을 준비하던 F-4 팬텀 전투기 한 대에서 갑작스러운 전기 결함으로 준위 로켓 한 발이 오발되는데요. 로켓은 갑판 반대편에 있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를 타격했고 유출된 항공기에 불이 붙으면서 거대한 화마가 포레스타로 갑판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34명의 승조원이 사망하고 21대의 항공기가 파괴되는 등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항공모함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초기의 혼란스러운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갑판 요원들은 색깔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색깔 조끼가 평상시의 역할만을 알려줄 뿐 갑작스러운 대참사 속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기 대응 역할까지는 명확히 정의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계기로 미 해군은 갑판 안전 규정과 훈련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요. 이후 색깔 조끼 시스템은 단순히 저 사람은 누구다를 알려주는 역할 구분표를 넘어 각 색깔별로 위기 상황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된 생존 매뉴얼로 진화하게 되었죠. 결국 포레스타 참사는 색깔 조끼 시스템이 왜 생명을 지키는 약속인지를 피로써 증명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무지개 특공대는 프레시맨처럼 초능력을 가진 영웅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색깔에 주어진 책임과 약속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만약 다음에 항공모함을 보게 되신다면 그 위에서 빛나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작은 색깔의 점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항공모함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짱입니다. 독수리용 제복 막 색깔 예. 다르고 그런데 자, 어쨌거나 그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에서 각자 다른 색깔로 완벽한 팀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 정말 독수리 오형제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지개 특공대가 항공모함 전체 승조원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판 아래 엔진 돌리고 식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 정비하는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퍼플 조끼를 포도라고 부르듯이 다른 조끼에도 재미있는 별명들이 있는데요. 레드 조끼는
위험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서 산타클로스라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런 거 하면 안 아, 되는데. 예. 위험한 거네. 그리고 옐로 조끼는 마치 그 뉴욕 시내처럼 복잡한 가판의 교통을 정리한다고 해서 택시 드라이버. 색 색깔이 노랗던가요, 뉴욕이? 뉴욕이 그렇죠. 옐로 캡이라고. 아, 예. 뭐 이런 아마 유머 감각이 그 굉장히 힘든 환경들을 견디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항공모함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자식 사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공모함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사출하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뭐 이런 그 요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출격 횟수를 뜻하는 소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항모뿐만 아니라 사실 항공 임무가 이제 몇 소티를 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대의 함재기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해서 이륙하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것까지가 1소티예요. 근데 이 소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모 전단의 전투력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는요, 하루 표준 소티가 120회고요. 그 전자기 사출 장치 이머스를 운용하는 포드함은 하루에 160회까지 소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비상시에는 240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 맛의 비결을 하나 꼽자면요, 미 해군의 최신 원자력 추진 항모 포드함에는 고속의 무장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AWE, Advanced Weapons Elevator라는 것이 무려 11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AWE요? AWE는 항공모함 내부에서 미사일, 폭탄 등 그 함재기에 장착되는 이 무장을 운반하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탄 나르기 위한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전용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함재기에 더 빠르게 무장을 적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항모를 내내 운영해서 폭탄을 떨고 본 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건데요. 무장 절차와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AWE 덕분에 포드함의 전체적인 출격률, 소티는 증가를 했고요. 덤으로 운용 인원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무장만 올리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AWE군요. 진짜 엘리베이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무거운 폭탄은 이걸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장착 달고 올리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출격 전에 딱 그냥 장착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도수로. 그거야 뭐 사람 해야죠. 아이고, 저 엄청 무거운 거 아닙니까? 저 폭탄?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 손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되게 받침대가 받쳐주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해서 하기도 하니까. 저기에 있어서 확실히 또 무장이 빨리빨리 돼야 또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푸젠함은 어떻습니까? 푸젠함도 사실 포드와 동일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루 소티 160회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수치냐? 어떤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중국의 푸젠 항모는 그 무장 엘리베이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운용 요원이 밑에서부터 수동으로 그러니까 손에 들고 무장고에서 경납고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함재기에다가 달아서 그 무거운 함재기를 통째로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키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닌가. 갑판에다 장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 주차장인가요? 거기서 그냥 장착을 해갖고 위로 올린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육중한 함재기는 아무래도 이동 속도로 느릴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은 그 소티가 똑같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푸젠함 갑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60소티 이거 하려면은요, 이착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갑판 구성이 되게 효율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고 있으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심지어는 중국 내부 언론인 해사선봉이라는 곳에서 이걸 제기를 했어요. 이제 푸젠함 갑판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출기 2호 라인을 보면은요, 사선으로 구워진 그 착륙 활주로 부분과 끝이 겹쳐요. 그래서 3호 사출기는 착륙 활주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뒤에서 받겠는데요. 이거 추돌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뭐 바라는 건 아닌데 추돌 나겠는데 그림상? 결국은 함재기가 착륙할 때 2호, 3호 그 이륙 사출기 라인은 이 라인을 못 쓰는 거예요, 얘는.
얘가 착륙할 때는. 그렇겠죠. 네, 못 쓰는 거죠. 1호 사출기 라인은 이제 착륙 활주로가 겹치지 않지만 착륙한 함대기가 반대편 정비구역을 또 이용하려면은 또 1호 사출기 라인을 밟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꼬여도 엄청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푸젠함에 이제 어쨌거나 주력 함재기 성능이 입증된 거는 젠 15밖에 없거든요. 젠 30은 아직 모릅니다. 성능이 어떤지를. 착륙 시에 충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 사선 활주로 끝부분까지 가야지 이제 멈춰설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니까 착륙 시에는 사실상 그 1, 2호 그 사출기를 모두 가동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 푸젠함에 그 착륙하는 함재기가 야, 뭐 어떻게 여기까지 가서 제동하냐. 사실은 요 앞쪽에서 대부분 제동한다. 요 정도 수준이면 뭐 함재기 전력이 이렇게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뭐 비상시에 뭐 함재기 동시 이착륙 왜 못하냐. 뭐 이런 의견들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전을 바라보는 기준이 서구와는 좀 다른 중국이니까. 예. 포드의 160소티를 따라가기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되게 야심차게 잘 하기는 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숫자도 적어, 그다음에 무장 탑재도 적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항모를 운영 안 해본 티가 펄펄 나는 설계라는 거죠. 네. 말씀처럼 몇몇 의문점이 남긴 하는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은 뭐 중국의 해양 굴기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사례고 앞으로도 계속 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중에 핵심적인 게 또 다른 항공모함의 개발 이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핵추진 항모. 이번에 진짜 네. 예, 진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제가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 중이고요. 지난달 10월에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핵추진 항모가 건조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수량이 11만에서 12만 톤에 달하고 길이는 330에서 340m에 이른다. 탑재 가능한 함재기는 약 9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큽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중국 해군 최초로 핵추진을 획득을 했다면 전자기 캐터펄트 구동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고요. 사실 푸젠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마스를 채용한 이유가 아마도 이 핵추진 항모가 나오기 전까지 좀 과도기의 항모 역할이 아니겠느냐. 다 준비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보면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또 만약에 이 대만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차기 항모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아직 그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핵추진 방식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건 뭐 대만 언론의 기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중국 해군은 2030년대까지는 총 6척의 항모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날 해상 작전에서 전자식 사출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항모 강국 미국을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는 이유 또한 이마이스 개발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항모 개발이 보면은 그 6척 목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제 사정 때문에 뭐 5척에 그칠 거다, 아니다 4척에서 끝날 거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번 4번 함이 될지 5번 함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포드급과 거의 똑같은 혹은 그것보다 큰 함정을 무조건 중국은 만들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바다는 더욱더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실은 이렇게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가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세적 역량을 같이 갖춰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거다. 뭐 싸우자,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주의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마이스 같은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특히 그 섬세한 제어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기식이 충분한 입증된 그런 효과들을 보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컴퓨터 제어라든가 그런 섬세한 제어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기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어떤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제어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뭐 대세는 이런 기술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 텐데요. 다음 주 내용 벌써 정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전자식 사출 장비 관련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헤치기로 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최고 인정 받았다는 분은 진짜 그게 운영이 되면은 그 대박이네요. 그거.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고 접근 방식은 굉장히 맞아요. 접근 방식은 맞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한국 운영해 보면 깜짝이야. 시행착오. 근데 이거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중국이